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올해 들어서 저도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지금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도 아마 약간 에어컨을 가동을 해야 될 듯 싶어요. 날씨가 이렇게 훅 더위를 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온 폭이 클 때는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 릴렉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을 한 지 6일, 7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가 현실과는 많이 괴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치는 그냥 잘난 인간들이 지잘났다고 지들끼리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정치가 정말로 우리 개개인의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경험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초유의 이제 셀프 쿠데타를 우리가 겪기도 하고, 또 신의 힘으로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쿠데타를 획책했던 정부는 물러났고 탄핵이 됐죠.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2014년쯤 대충 이제 그런 윤곽을 보이다가 15년, 16년을 넘어오면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살짝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발화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또 전 세계 지구인들이 슬기롭게 넘어갔죠. 2015는 메르스 사태입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지만 2019년 겨울에 시작한 코로나는 2023년 동안 3년까지 만 3년 정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전 세계에 6억 8천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69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되니까 670만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6, 7명,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6, 7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는 강력했습니다. 봉쇄가 이루어지고 공급망이 무너지고요. 물류가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죠.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2023년 5월 5일인가요? 5월 9일이네요. 5월 9일로 기억을 하는데 WTO 사무총장이 이제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코로나는 종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충 한 2015년, 16년부터 시작됐던 전 세계의 이 저성장 기조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누적이 돼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제 무역 분쟁으로 변질이 되고 있고요. 미중 관세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쿠데타까지 이제 계엄까지 맞는 상황이 됐죠.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수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죠. 내수가 적은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는 뭔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역을 통해서 재료를 가져오든가 중간재를 가져오거나 해서 그걸 좀 더 고부가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경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팬데믹 기간이 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뭐 미국을 선택하든가 중국을 선택하든가 가끔씩은 이렇게 마치 선택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중국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되는 나라도 아니고요,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오로지 가지고 있는 건 기술과 그리고 영리함밖에 없죠. 그리고 부지런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들이 형편없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도 했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일, 7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코스피가 2600을 돌파를 했고 환율이 1330원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실제로 화면상에 그 데이터가 보이긴 하지만 거짓말 같아요. 새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모두가 어느 만큼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젖먹는 힘까지 쥐어짜면서 용기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잘 모아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약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안정된 경제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줄게요. 최근에 이제 6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소 쪼개기가 아예 금지가 됐어요. 이건 아주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분양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건데요. 물론 분양업자들은 빠져나갈 구멍들이 굉장히 많죠. 분명히 있죠. 많은 게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절차가 복잡하죠. 그전에는 이만큼의 땅을 이만큼 마치 금 그어 놓듯이 해서 여기다 100kg를 설치한 다음에 당신한테 최종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이 돼서 개통이 연결이 되면 당신한테 토지하고 태양광 설비를 통째로 그냥 넘겨줄 거야. 매도할 거야. 그래서 당신이 등기를 하면 돼. 이랬었는데 이제는 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니까 분양업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미리 대상자들을 구해서 이 토지를 개발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분할을 해가지고 토지 등기를 먼저 넘겨놓으면 똑같이 여기에 100kW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생겼죠. 90kW 이상은 발전 제한을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저 90kW라는 용량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는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모든 이 상업용 태양광은 ESS하고 동시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동시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보통 태양광은 우리가 민간에서는 100kW 단위로 많이 하잖아요. 100kW 단위로 많이 하는데 100kW에다가 만약에 ESS를 했을 경우에는 90%까지 밖에는 충전을 못 시키거든요. 왜? 화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크기가 100kW니까 90kW까지만 90%까지만 발전 제한을 수용한다라고 발전 제한을 한다. 90kW 이상은 발전 제한을 한다. 언뜻 이해가 되긴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90kW라고 하는 발전 제한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죠. 분명히 90kW 이상은 발전 제한을 수용을 해야 된다. 발전 제한을 이제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ESS를 같이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모든 태양광 설비는 이제 ESS 장치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참고로 알아두실 것이 태양광 발전의 용량이 만약에 1kW라고 하면 ESS 용량은 보통 3kW 정도까지 이렇게 큰 크기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발전량이 많을 때 ESS로 충전을 하고 저녁에 태양광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면 ESS에 충전된 전원을 다시 송출하면서 계통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쪼개기가 금지가 됐고 90kW 이상은 발전 제한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제 이거하고 좀 다른 게, 이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 2개가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거. 9월부터 적용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전지판은 전부 다 양면 전지판이잖아요. 양면 전지판. 이론적으로 후면 발전량이 정상적으로 발전을 해내면 보통 10에서 15% 정도의 전력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 600W 정도의 전지판을 쓴다 그러면 후면까지 발전을 해버리면 거의 700W 근접까지도 이제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모든 발전 설비가 후면까지도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타입으로 구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후면까지 이렇게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설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설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면 전지판을 사용했을 경우에 인버터 용량이 10% 늘어나야 된다. 10% 더 늘어나야 된다. 나야 한다. 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인버터는 15% 이상의 여유 공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0kW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 110kW가 되죠. 이거 물론 이제 발전소 허가 용량은 내가 허가받은 용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 후면 쪽의 발전량을 거의 뭐 기대할 수 없는 그렇게 설치되는 공간도 100kW 인버터만 쓰게 되면 충분했던 태양광인 그 발전소가 110kW 이상의 인버터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이 좀 늘어났죠. 이 9월부터 적용되는 게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생활하는 곳에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보통 전기차가 한 달에 보통 300km에서 400km 정도로 씁니다. 전력량, 전기차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퇴근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 3kg가 한 달에 전기를 한 350kW 생산하니까 이게 1대1로 딱 맞거든요. 그리고 주택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는 실시간 7kW 전력을 땡겨서 쓰는 완속 충전 장치를 씁니다. (9월 1일부터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한전에서 별도로 충전용 전기를 끌든 안 끌든 9월 1일부터는 완속 충전 장치에 대한 정기적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무조건 이제부터 주택에 설치되는 모든 완속 충전 장치는 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통과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설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처음부터 예상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전기차 충전 장치를 같이 병행했을 경우에 전기 설비의 도면 안에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검수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보내게 되는데, 전기차에 관련된 서류들도 다 같이 이제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충전 장치를 쓸 수 있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할 때는 굉장히 한전하고 많이 밀고 당기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규제가 안 돼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전에서는 이제 계속 제가 이거를 못할 수 있는 규정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한전에서 규정을 내주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열심히 설치를 했고, 제 영상을 보면서 다른 이제 태양광 하시는 분들도 태양광에다가 전기차 충전 장치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기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태양광의 검사를 맡을 때 전기차 설비까지 같이 검사를 맡았어요. 근데 앞으로 9월 1일부터는 무조건 검사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은 이제 주택용 태양광에서 얘기를 할 건데, 최근에는 집안에 가전제품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 거의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됩니다. 뭐 한 10년 전만 하면 주택이 하루에 그냥 뭐 한 40평 정도 주택이에요. 40평 정도 주택이라고 할게요. 40평 정도. 40평 정도 주택이면은 뭐 작은 면적은 아닌데요. 이 가구들이 한 달에 하루에 전기를 어느 정도나 썼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낮 시간에 가서 조명도 다 꺼져 있고, 집에 사람도 없으니까 TV도 안 켜져 있고, 기껏 돌아가는 건 냉장고의 대기 전력, 그리고 그 집에 인터넷을 쓰니까 인터넷 뭐 모뎀, 그리고 단말기, 그리고 뭐 정화조에 물을 정화시키는 이제 뭐 폭기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 부하를 측정을 했을 때, 1시간에 보통 한 300에서 한 400와트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TV를 켜고
조명을 켜고 세탁기를 돌리고 뭐 요리를 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뭐 헤어드라이기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 40평 주택이 하루 전기 사용량이 보통 한 12kW 내외였어요. 하루에, 일간.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30일 하면은 딱 나오죠? 답이. 360kW.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집집마다 일단 에어컨이 다 있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스레인지 대신에 인덕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건조기가 있죠. 그리고 식기 건조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돌아가는 거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예전만큼의 밝기로 주택에서 집안에서 생활을 안 합니다. 요즘엔 굉장히 밝게 생활합니다. TV도 엄청나게 커졌죠. 전력 소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략 하루에 20kW 이상을 사용합니다. 주택들이.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30 하면 얼마나? 600kW. 지금 600kW면 전기요금이 올라서 600kW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한 13만 원 정도 나와요.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600kW면.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킬로와트당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올까 이런 계산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부질없는 짓이다. 어차피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거고 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태양광 설치하세요. 뭐 이렇게 막 거의 뭐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저는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600kW 정도를 사용한다.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의 전력을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전체 사회가 10년 전보다 거의 2배 정도의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말이죠. 뭐 땅이야 면적이야 그대로 있지만, 그러면 국가나 아니면 공적기관에서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계속 감당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보통 이제 언론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이거는 완전히는 믿지 마십시오. 저의 관점이니까. 전기를 이제 우리 생활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기본 부하가 1기가죠. 1기가와트입니다. 1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예요. 발전소 한 개가, 물론 이제 한국형 K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1.4기가 정도 돼요. 하지만 일단 원자력 발전소 기본 단위가 이제 1기가와트니까 데이터 센터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할 정도의 전력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 센터가 저렇게 전력을 많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 아니겠어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라는데 계속 전기를 저렇게 계속, 더군다나 데이터 센터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건립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데이터 센터도 더 이상 건설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계속 소비를 하면서 갈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 1기가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은 아마 딥러닝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집, 정렬, 포집, 그 다음에 정렬, 그리고 패턴화,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전력이 소비가 될 거예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메모리 장치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이제 그러니까 고밴드 하이밴드 메모리죠. 삼성은 약간 뭐 지금 뒤처졌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뒤처진 것 같진 않아요. 삼성에서 저 하이밴드 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그냥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어쩌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가 필요한 전체의 그 AI를 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AI를 구성하기 위한 모든 지식을 지금 전부 다 데이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딥러닝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 센터는 아마 전력 소모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초창기에 ISP, 그러니까 뭐 네이버, 아니면 다음, 아니면 구글, 이게 전부 다 ISP잖아요. 이런 이제 거대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서버를 구축을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검색이 패턴화가 돼요. 잘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답변을 미리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전체 서버가 움직이지 않고 미리 준비한 패턴화된 답변을 내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내보내요? 캐시 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체의 서버가 돌아가지 않고 정보를 전송해 줍니다.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대 송배전망이 시급하다, 아니면 발전소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거는 어쩌면은 잘못하면 과잉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능력이 되질 않으니까. 하여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택에서 전력 소비가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서 얘기한 대로 일단 2배로 늘었으니까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전력 요금도 오른 데다가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전기요금이 폭증을 했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정도야 세금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별로 그렇게 사는데 큰 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금이 이제 2배 정도 폭증을 하니까 나름대로 좀 신경이 쓰이는 수준까지 됐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태양광 설치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예전에 비해서 5분의 1? 한 5, 6년 전에 비해서 5분의 1?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태양광 설치 가격이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태양광 설치 비용은 제가 판단했을 때 5월, 9월 달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태양광 업계가 거의 도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과잉 생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과잉 추월 경쟁. 이것 때문에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어쩌면 거의 다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중국의 태양광은 전체 지구의 95%를 이미 잠식을 한 어마어마한 유력을 갖고 있는 공급사잖아요. 공급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태양광이 만약에 생태계가 무너진다. 그러면 아마 태양광 전지파는 가격이 말도 모르게 오를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점을 봤을 때 올 9월이면 중국에서 태양 전지판에 대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고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태양 전지의 가격은, 전지 가격은 10에서 15%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럼 최근에 태양광 설치 비용은 얼마냐? 이게 잘 안 나와. 얘도 더 안 나와요. 잘 나오는 게 없나? 최근에 태양광의 설치 가격은 1kW당 100만 원입니다. 물론 설치 방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요인들하고 같이 엮여서 별도의 공사가 좀 커지게 되면 비용이 추가가 되겠지만 일단 기본 포맷은 1kg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당근에서도 주택에 3kg 설치하는데 뭐 300만 원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kg에 10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예전보다는 태양광 설비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3kW 태양광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태양광의 위력을 몸소 체감을 했고 저게 정말로 좋은 설비다라는 것들을 이미 확인한 사람들이 태양광이 있음에도 전기요금이 점점 현실적으로 높아가니까 다시 또 태양광을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얘기들이 암암리에 퍼졌어요.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풍문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신규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3kg를 가지고 태양광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기본 다 6kg 정도는 설치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정부 보조를 받아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3kg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디에선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장기 저리의 융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일종의 프로모션을 할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3kW 한 개에 대해서 특히 정부 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3kW 태양광 설비를 먼저 설치해서 그때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외가 되죠.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중복 지원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정부 보조나 아니면은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죠. 최소 1년에서 통상 2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태양광 이제 예전에 정부 중앙정부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를 받고 또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갖고 설치하면 뭐 90만 원에도 설치했느니 150만 원에도 설치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이런 보조를 받아도 가구당 한 200에서 250만 원은 줘야지만이 태양광을 설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복잡하니까 저는 이제 보조 사업을 안 한 지가 3년이 됐으니까 저처럼 그냥 다이렉트로 1kW당 얼마야? 계약하면 보통 10일 이내에 설치해 줄게.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양광에 대한, 특히 이제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대한 보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보조가 이미 끝났어야 된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이 포기를 안 하죠. 산업통상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택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끝까지 주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그냥 우리가 통념으로 봤을 때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죠. 그쵸? 돈을 주는 사람이 위력을 행사합니다. 결국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무기를 놓고 싶지 않은,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발생되는 권한을 놓기 싫어하는 관료들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성장을 하지 않느냐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시장의 규모가 딱 만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태양 전지판은 이제 거의 100% 중국산입니다. 유일하게 태양광 시스템에서 태양 전지만큼 중요한 인버터는 아직도 국산이 있어요. 아직도 토종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태양 전지판은 중국산 쓰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OEM으로 국산이라고 이렇게 상표를 단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인버터만큼은 국산을 쓰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 인버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공격적인 제조 활동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우리나라의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규모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의 크기만큼 딱 정해져 버리니까. 그럼 저같이 보조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언저리에서 간헐적으로 오다를 창출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죠. 근데 이제 매년 그 비율이 계속 이제 일반 이제 그 자부담 시장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자부담 시장의 크기가 정부 보조를 주는 시장보다 커야지만이 이제 인버터 제조회사들도 자부담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부 보조로 인해서 판매되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일반 자부담 시장에서 태양광 업자들이나 태양광 기술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인버터 제조회사에서는 무시하죠.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제품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고, 제품을 기능을 더 확장할 수 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많이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죠. 전력 시스템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쓸게요. 탁월합니다. 탁월.
전 세계 탑이에요. 일본은 이제 가면 110V를 쓰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220, 우리하고 비슷한, 미국은 220에서 240V 정도까지, 미국은 230V가 표준이에요. 유럽은 220V가 표준이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약 230V가 표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기가 되나 뭐 볼트만 맞으면 되지, 뭔 다른 게 있어? 뭔 차이가 있어? 얘기하지만, 전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준을 채택을 하고 있고, 다양한 많은 수의 나라들이 어떤 기준을 요구하기를 원하니까 제조 시장들이 거기에 따라가죠. 그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요구를 하는 시장이 뭐예요? EU예요, EU. 여러분들, R200도 EU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EU가 표준을 제시하죠. 하지만 EU는 우리나라처럼 220에서 240V까지 전기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EU가 우리보다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크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의 기자재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져 갖고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의 제조사들이 탁월한 전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맞추면 너무도 좋을 텐데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사주는 EU 쪽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안정돼 있고 가장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이 우수한 전력 시스템에 가장 최적화된 태양광 인버터들을 지금 국내 인버터 제조사가 만들고 있긴 한데, 이게 EU나 이렇게 좀 더 큰 시장에서 제시하는 표준을 따라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아니, 엄두를 안 내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 인버터 제조사들이 물건을 들고 해외 시장에 나가질 않아. 왜 안 나가? 보조금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이만큼의 시장을 딱 만들어 놓으면 A라는 인버터 회사가 이만큼, B라는 인버터 회사가 이만큼, C라는 인버터 회사가 이만큼, 나머지 이제 한 2개 정도가 나머지 걸 쪼개가지고 1년에 10만 대를 팔았네. 대략 이제 주택용 인버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만 대 정도가 소비가 되거든요. 10만 대 정도를 팔게 되면 이제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인버터 회사들은 지금 세계 경제 시대인데 우리나라 인버터 회사들은 세계 경제가 없어요. 그냥 30만 대 정도 되는 이 사이즈에서, 시장 사이즈에서 10만 대 정도를 누가 판매하느냐, 이런 각축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보조금 정책을 빨리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안 커져요. 왜? 보조금을 못 받으면 태양광 설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지가 않아.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집중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것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얼마나 최적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이러면 제품의 퀄리티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수명도 늘어나겠죠. 그쵸? 지금 인버터가 보통 7, 8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이 수명도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지금의 첨단의 이제 통신 시대예요. 네. 인버터에 별도의 통신 장치를 별도의 돈을 들여갖고 달기 않으면 원격으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보조금 시장이 철폐가 돼서 시장이 완전히 공개 경쟁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버터 회사들은 이 살벌한 경쟁의 각축전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양한 인버터들이 나오겠지. 그렇게 다양한 시도 그리고 다양한 모험 이런 과정에서 인버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우리나라 같이 아주 안정되고 정말로 고품질의 전력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인버터를 들고 전 세계 시장을 문을 열어 제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해. 왜? 산업통상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간 보조금을 딱 책정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갖고 지방정부하고 이런 데서 이 중복 지원해가면서 시장 사이즈를 딱 이렇게 형성을 해놔버리니까 그거에서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쪼개먹고 그냥 내 팔자가 뭐 이 정도 돈을 버는 정도 수준이겠지 하고 만족하고 말아버리죠. 그게 큰 문제예요. 얘기가 엉뚱한 것으로 흘렀습니다만, 자, 주택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의 크기가 거의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어떤 특정한 발전원에다가 몰빵할 수가 없어요. 몰빵 또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다양한 발전원, 우리나라의 발전 비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해요. 저도 이걸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다 도표 하나 띄워드릴게요. 아직도 25년 현재 원별 발전 현황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아직도 석탄 발전이 26.3%나 돼요. 가스 발전이 당연히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 17%, 그리고 신재생 발전이 한 22% 정도 돼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기를 원해요. 그런데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이 있어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회에 필요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도표에서 자, 일단은 까맣게 칠해지는 석탄 발전은 이제 빠르게 사라질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지금 17%니까 한 20% 정도까지 해서 좀 늘릴 수 있어요. 왜? 원자력 발전은 기저 발전이니까. 그러면 석탄 발전은 빠르게 사라지고 원자력 발전은 20%대까지 오르게 되면 나머지 늘어날 수 있는 발전이 뭐가 있어요? 신재생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스 발전은 또 역시 필요하긴 해. 매 순간 급전이 필요하거나 매 순간 수요가 몰렸을 때, 가령 이런 거죠. 한겨울에 너무 추워갖고 난방 수요가 폭증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때, 이거는 이제 평이한 상황은 아니잖아.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에어컨을 24시간 있는 에어컨이랑 모두 다 가동을 해야 되는 며칠 안 되지만 짧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극한의 폭염. 이럴 때는 에어컨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이 최고점을 위해서 설비를 그만큼 크게 가져갈 수가 없죠. 낭비니까. 그렇죠?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스 발전이 전력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 신재생 발전, 그리고 가스 발전, 여기 하나 빠진 게 이제 석유 발전이 하나 빠졌는데 아마 가스 발전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이제 내가 구글
그걸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이게 만든 건데, 가스 발전에 아마 석유 발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가스 발전, 석탄 발전, 신재생 그리고 원자력을 모두 써야 됩니다. 물론 석탄 발전은 쓰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럼 남는 것은 가스, 신재생, 원자력이에요.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된다고 하면 수소. 그리고 운이 좋으면 핵융합 발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논외로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전기가 모든 것의 주역인 시대에 하나의 발전원을 가지고만 감당을 한다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가스 발전, 석유 발전, 신재생, 원자력 이런 다양한 전원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많이 들어보시죠? 믹스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믹스를 쓰면서도 항구적으로 이익이 많은 곳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항구적인 이익이 많은 곳이 신재생 에너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7년, 8년 전에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의 규모를 한번 파악을 하고 싶어서 한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은 한전에 등록이 돼야지만이 가동이 돼요. 한전에. 이거 상계라고 해요. 상계 계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이 보조금을 받았던 보조금을 받지 않았건 어떤 식으로도 설치가 되면 이걸 가동하기 위해서 한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그냥 각 지점에다가 야, 너네 지역에 상계 처리가 되어 있는 주택의 숫자, 계량기는 주택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주택별로 계량기가 공급이 되잖아요. 야, 너네 지점에서, 너네 지역에서 상계 처리된 계량기 숫자만 씌워갖고 우리한테 보고해. 그럼 데이터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안 줘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안 나옵니다. 벨짓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2004년부터 주택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2005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을 했어요. 매년 목표는 10만 호였지만 기껏 해봤자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정도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만 가구인가요? 매년 한 1만 가구, 그렇지. 한 1에서 2만 가구 정도가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해. 우리나라 전체 단독주택 중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주택의 수가 언젠가 제가 한번 각고의 노력 끝에 대충 확인해 보니까 몇 채가 나오냐면 약 한 1000만 가까이 나와요. 1000만 개 정도. 주택용 태양광이, 그러니까 상계용 태양광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1000만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5년이니까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대충 했을 때 그냥 속 잡아서 1만 가구씩 늘었다고 치면은 20년이니까 지금 이제 20만 가구가 설치가 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건데, 대충 한 1000만 가구 정도가 주택용 태양광에 설치가 가능한데,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도 이제 겨우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아리백을 달성을 해야 되고요. 제조업 강국으로서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없습니다. 정말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감정적으로 내지는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이권이 있어서 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쪽에 마음이 가거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없어지면 내가 소득이 줄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조업을 계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제조업의 밥이 신재생 에너지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주택에 설치되는 3kW는 요즘엔 주택에도 이제 6kW, 9kW 설치하는데 제가 수요일날 엊그저께 이제 20kW로 설치 하나 했어요. 그건 이제 주택하고 좀 다른 형태인데 20kW짜리 설치했고, 올해 제가 설치한 것 중에 3kW만 단독으로 설치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6kW예요. 그리고 뭐 청주 쪽에 지금 이제 6kW 하나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인, 수원 쪽에 9kW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화성에 15kW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요. 완전하게 이제 거의 결정이 난 것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규모가 이래요, 개인들은. 예전처럼 3kW 단위로 설치를 하질 않아.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들이 6kW, 5kW, 9kW 이런 단위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요, 국가에서 원하는 전력 분산화에도 기여가 되고요.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야말로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자락을 밀어내고 태양광을 설치하느니 집집마다 지붕이나 옥상이나 아니면 지붕 뭐 텃밭 한 귀퉁이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모두가 같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전력 패러다임을 바꾸는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내가 자료를 찾은 건 굉장히 많은데 한 15%밖에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더 하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에 태양광도 많이 설치하세요. 저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태양광 그냥 킬로와트당 100만 원이면 다 설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뭐 보조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근처에다가 태양광 문의하시면 보통 계약하면 열흘 이내에 태양광 설치해줘요. 정말로 빠르게 태양광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제조업밖에 없어요. 제조업의 밥은 에너지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 요금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은 굉장히 사소해요. 작은 목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신재생 에너지 양이 됐을 때는 정말로 다른 국면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태양광들 많이 설치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낮춰주기도 하지만 전체 사회로 봤을 때 새로운 기회를 빨리 땡겨옵니다. 새로 취임한 정부가 6일, 5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하고 있고 환율이 133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각자 사연도 틀리고, 나름대로 투자처도 틀리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쩌면 같은 곳 아닐까요? 좋은 세상. 그렇죠? 좋은 세상을 아마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